네, 이번 파일은 인과관계 정신건강 두 번째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신체적, 생물학적인 요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신건강의 문제 원인을 유전적이거나 아니면 뇌의 생화학적 기능과 관련 지어가지고 설명을 하죠. 특히 그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그 정신질환이랑 관련성이 있는 뇌의 전달 물질로 언급이 되는 그런 이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앓고 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뇌의 전달 물질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균형이 파기가 됐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추려면 그 약물 치료가 불가피해서 이제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약물들이 있죠.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맞는 용량이 있대요. 그 정신과 약물을 이제 복용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은 환자가 적극적으로 자기 상태를 의사한테 보고를 하면서 약물의 용량을 맞춰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약물 용량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은 뭐 약물의 효과를 볼 수 없거나 아니면 이제 약의 용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뭐 정신이 더 오히려 멍롱해지거나 뭐 이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물을 처방을 받고 복용했었을 때에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한테 보고를 하면서 용량을 맞춰 나가는 게 결국 이 그 약물 치료에 있어서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심리적인 요인인데요. 이거는 뭐 개인의 성격이나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결국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설명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특히 여기서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정신건강 문제를 직접 유발하기보다는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면 그 성격에 영향을 받아서 뭐 특정한 행동이라든가 습관, 어떤 반응이 반복되는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정신건강의 문제를 유발하는 특정한 어떤 나쁜 성격 유형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보다는 개인의 성격 유형이 결국 어떤 환경이랑 같이 만나서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도 있고, 뭐 많이 유발될 수도 있고, 적게 유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성격의 이제 소유자인지를 스스로 잘 파악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주로 접하는 상대나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되는지를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연인 관계 같은 경우도 객관적으로 뭐 성격이 좋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뭐 사회성 좋다라고 인정되는 그 사람을 내 연인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결국 내 입장에서 좋은 연인은 나하고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틀려요. 내가 객관적으로 뭐 성격이 나쁘다 하더라도 나의 성격이랑 또 잘 조화를 이루는 누군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대부분 이제 문제들이 결국 관계 속에서 야기되는 게 많으니까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된다면 1차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내 성격 유형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나의 성격 유형과 잘 융화를 이제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이제 알아보고 또 뭐 교제를 하고 이런 이제 선택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괜히 나랑은 안 맞는 자꾸 엉뚱한 사람을 가지고 뭐 사랑을 앞세워가지고 관계를 억지로 이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사회문화적인 요인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여러 관계, 환경적인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가족 관계죠. 이 가족은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심리적 성장 과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이제 방법으로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가족이 건강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이제 지지를 잘 받으니까
뭐 어떤 스트레스나 문제가 생겨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거고, 만약에 가족이 건강하지 않은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면은 그런 관계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도 아닌 거고, 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나를 이렇게 든든하게 뭔가 지원을 해주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족이 결국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더 이제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 중에 먼저 부부 관계에 관한 특성을 보면, 부부 관계는 배우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결국 현재까지 살아온 그런 이제 그 가족 관계, 원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를 떠나서 새로운 가족, 생식가족이라고 하죠. 그러한 사회를 만나서 그 둘 간이 새로운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해서 조화롭게 융합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배우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읽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도 결국 다른 가정 문화, 다른 가정 배경, 성장 배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 가정을 이루려면 결국 서로 간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뭐 갈등이 제기되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한 게 결국 의사소통 방식이에요. 대부분 부부들도 싸우는 이유가 아주 막 중대한 일을 갖고 싸운다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말하는 방식, 소통의 방식이 문제가 있어서 더 갈등이 심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 방식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좀 교정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지속되는 부부 갈등이 야기가 된다면 이제 그런 이제 여파로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뭐 이제 분노하는 일이 잦아져서 결국 정신 건강을 해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배우자하고의 긍정적인 원만한 관계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살펴보고 단도리를 해야 되는 측면은 바로 배우자하고의 긍정적인 행복한 관계를 도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두 번째, 부모-자녀 관계인데요. 자녀에게 부모는 유전적이거나 기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 이외에도 매일 접하게 되는 대상이자 환경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아동기 시절, 생애 초기 때, 어린 시절에 부모하고 부적절한 이제 관계를 형성하거나 부모가 부적절한 양육 행동,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결국 아이에게도 별로 좋지 못한 이제 성격과 행동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에서 하나의 정해진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유기적으로 변화되어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관계의 양상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인간관계가 바로 부모-자녀 관계잖아요. 아주 어릴 때에는 정말 상당히 그냥 의존적인, 부모는 케어를 해주고 자녀는 케어를 받고 하는 그런 이제 위계가 있는 의존적이고 이제 일방적인 그런 관계였다면, 성장을 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죠. 이제 그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을 하니까 그럼 부모도 품 안의 자식이 더 이상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자기 품을 떠나려고 하는 자녀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야 이제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용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 개입하고 간섭하고 이러면 관계가 결국에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그런 발달의 변화에 잘 순응을 해야 관계가 긍정적으로 잘 발전되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관계 이제 형제자매도 있죠. 형제자매는 정서적 지지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경쟁자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요거는 약간 동성끼리의 형제자매가 오히려 이제 경쟁의식이 좀 많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서로의 존재는 또래 관계에서 익혀야 하는 대인관계 능력을 안전한 관계 내에서 먼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한다라는 거. 보통 이제 물론 터울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지만 형제자매들의 터울이 별로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결국 그런 관계에 의해서 잘 적응을 하면 나중에 또래 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익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개입이 적절하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비슷한 관계인 또래 관계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제는 적응의 문제를 초래해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형제자매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나아가서 또래 관계도 별 문제가 없이 잘 적응하면서 관계를 이제 도모해서 궁극적으로 나의 정신건강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이제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에서 또 살펴봐야 될 측면이 바로 학대하고 방임인데요. 그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학대는 정신적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런 문제의 이제 여파는 성인기까지 계속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적응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뭐 아동학대 증후군이라고 하는 양상으로 나타나죠. 학대의 유형은 이제 그 4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신체적인 학대. 이건 이제 정말 신체적으로 뭔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그 어떤 타격을 주는 게 바로 신체적인 학대. 가장 이제 우리가 학대하면 흔하게 떠올리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서학대. 정서학대는 이제 그 언어적으로 정서적인 위협이라든가 감금을 통해 가지고 하는 학대. 신체적인 학대는 어떤 외상이 남는 거지만 정서적인 학대, 우리가 뭐 엄마나 아빠한테 뭐 욕을 먹었거나 나쁜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게 뭐 드러나진 않잖아요. 하지만 정서적인 학대는 계속 누적이 되면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학대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학대, 성적 학대에는 그 아동을 대상으로 이제 그 행하게 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말을 하죠. 이건 비교적 은밀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발견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방임 및 유기인데요. 방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치하는 거예요. 이제 방임도 세부적인 유형으로는 그 물리적인 방임, 교육적인 방임, 의료적인 방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물리적인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뭐 그 계절에 맞지 않는, 계절감이 없는 옷, 뭐 추운데도 외투도 안 입혀서 보내거나 뭐 제대로 뭐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이런 거 다 모두 물리적인 방임의 유형인 거고, 그 다음에 교육적인 방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를 뭐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으로 결석을 하는데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 또 소소하게는 준비물 같은 것들을 계속 챙겨주지 않는 거, 이것도 이제 다 엄연히 교육적인 측면의 방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의료적인 방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절한 의료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아픈데도 병원에 안 보내고 안 데려다주고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전 몇 년 전에 그 목사 그 부부가 아이 셋인가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감기 증상을 보였는데 병원을 안 보내고 계속 기도만 일주일을 하다가 아마 2명인가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인근에 친척의 신고로 한 명은 뭐 이제 구조가 된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뭐 종교적인 가치관이 개입이 된 일종의 그 의료적인 방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기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방임은 가치는 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고 돌봄을 소홀히 하는 게 방임이라면, 유기는 그냥 버리는 게 유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학대가 또 가족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여파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의 관계는 친구 관계랑 사회 관계. 친구 관계는 가족 이해의 관계에서 가장 큰 심리적 안정감을 이제 제공하면서 이제 좋은 든든한 사회적인 지원, 그 지지자의 역할을 하죠. 그 최근 진로라든가 학업, 취업 등의 이런 경쟁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이게 뭐 친구, 뭐 동료가 아니라 잠재적인 나의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는 좀 치사한 방법으로 뭐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약간 갈등이 심화되는 측면들이 사실 요즘 경쟁 사회다 보니까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친구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욕구들이 충족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그런 욕구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제 고립감이라든가 외로움 등 이런 이제 적응상의 어려움이 충분히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인 초기의 친구 관계에서 확장된 그 사회 관계를 맺을 때에는 긴밀한 관계보다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게 뭐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통 친구 같은 경우는 어릴 때에는 좀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도 비교적 뭐 이제 친밀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만 머리가 굵어져서 만나는 성인기 때 만나는 친구 뭐 제대로 친구 사귀지 못한다 이런 약간 선입견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막 너무 예전에 어릴 때의 그런 마음을 앞세워서 모든 것들을 막 공유하고 아주 막 되게 밀착된 그런 관계를 많이 기대하고 형성을 하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내가 기대한 만큼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모두 다가 잠재된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면 또 이제 거짓으로 나를 어느 정도 대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런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냥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게 오히려 뭐 자신의 정신 건강, 관계를 통해서의 어떤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지역사회의 문화가 있죠.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노출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교우관계가 협소해지고 고립감을 느끼는 이제 여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지지체계가 되어주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정신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막 경쟁을 너무 막 부추기게 되면은 서로 비난을 하거나 남을 탓하는 분위 속에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조금만 실수를 해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항상 막 초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여기서 의미하는 이제 지역사회의 문화라고 하는 건 결국 학교 관계를 예를 들으면 이제 선생님들도 막 너무 막 공부 막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학업적인 것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학창시절 때의 그런 우정을 쌓고 관계를 형성하고 친구 관계를 뭐 이렇게 도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측면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조화를 이뤄서 분위기를 학급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시험을 보고 성적 순서대로 자리를 배치하려고 했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엄청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아이들의 반발로 그 계획이 무산이 됐었거든요. 학기 초부터 아직 잘 모르는데 괜히 막 성적 순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혀버리게 되면 뭐 친구 관계 형성할 때도 되게 조금 안 좋겠죠. 그리고 또 그런 이제 경쟁 의식이 막 발동이 되면은 뭐 교우 관계에 힘을 쓰기보다는 성적 어떻게 해서든지 잘 나와갖고 내가 막 앞자리에 앉아야겠다, 뭐 괜히 창피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막 조성이 되면 되게 쌀벌해지겠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응과 성장을 통한 정신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이제 긍정적인 정신 건강과 적응의 관계를 보시면 일단 이제 적응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볼게요.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 환경에 더 잘 순응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변하는 환경에 반응을 해서 자신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변화해 가는 게 바로 적응이라는 거죠. 그 환경적으로 외부적인 환경이 반드시 꼭 항상 최적의 상태로 나한테 제공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변화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적응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야지 이제 궁극적으로 정신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그냥 막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대립을 하기보다는 그 둘을 잘 조율하고 순응하고 적응하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만족감, 또 자기 능력에 대한 이제 그 자신감인 효능감, 또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을 하는 게 이제 긍정적인 정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지금도 코로나19 정말 답답하고 좀 짜증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전 세계 모두가 다 직면한 문제인 거고, 뭐, 나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근데 계속, 나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 학기 초 시작되고 또 더군다나 그 대학에 처음 입학한 신입생들인 경우에는 뭐 고등학교 때 막 빡빡한 그런 학업 일정으로 인해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대학 생활을 꿈꿨을 텐데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답답하게 계속 이런 이제 비대면적인 수업을 일방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나의 욕구가 있었겠죠. 대학 생활에서 자유를 누리고 막 토론 수업도 막 되게 활발하게 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의 이제 학업을 꿈꿨는데 그 욕구가 지금 실현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사회적인 환경,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데 그거를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여기에 맞게 맞춰서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러지 않고 코로나19 막 너무 미워. 내가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너무 짜증난다. 계속 여기에만 주안점을 두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비대면 수업이니까 또 나름대로 시간을 잘 활용을 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익힐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강의실에서 하는 수업 같은 경우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게 수줍음,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질문 같은 거 잘 못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도 잘 못했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 제가 지금 과제를 채점하면서 이제 보더라도 학생들이 이렇게 메모를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간접적이긴 하지만 저하고 소통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비대면 수업이니까 가능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주안점을 둬야지 할 수 없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은 더 고통스러움을 느껴서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적응의 개념은 그 환경하고의 나하고의 상호작용에서 이게 상충되는 것이 있었을 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순응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정신건강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적응 방법을 보시면 일단 삶이 즐거워야겠죠. 우리가 그 갈등 상황에서 잘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이제 적응하고 성장하는 건 결국 그 우리가 행복하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잘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내가 경험하는 긍정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응의 방법, 이제 3가지 요소. 첫 번째가 바로 삶을 즐겁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주관적인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요소는 적극적인 삶. 그냥 맨날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고 학교도 막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막 지각을 하면서 보내고 또 수업 시간에도 집중 안 하고 그냥 대충 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끝나면은 그냥 과방에 가가지고 뭐 친구들하고 대충 수다 떨고 밤에는 뭐 이제 뭐 술자리 같은 거 있으면 거기서 기웃대다가 또 이제 집에 와서는 게임 좀 하고 그리고 또 늦게 자고 이렇게 그냥 별로 의욕적이지 않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하고 내가 확실하게 목표를 정해서 아침에 알람 맞춰놓고 보통 이제 그 아침 그 등교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여유롭게 이제 나가서 거기서 내가 조금 그 수업 시간에 미리 한번 예습도 해보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수업 시간에도 졸지 않고 집중해서 잘 듣고 적절하게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올바른 삶이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필요한 거는 매일매일 일상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삶에 임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개인의 즐거움, 이익과 더불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내가 행복한 게 필요하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얻는 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뭐 이타적인 존재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오히려 이기적인 존재에 가까운 거지. 근데 우리가 더 큰 행복, 더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를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을 때 결국 궁극적으로도 나에 대한 더 행복이 더 가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긍정적인 정신건강과 성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설명드린 적응은 사회적 상황과 자신의 욕구를 조율하는 그런 이제 관계를 강조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자신을 강조해서 스스로에게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이제 깊이 있는 변화를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라드라는 이제 학자가 성장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려면 첫 번째가 변화와 인정의 단계라고 해서 그 사회적인 상황과 자신의 욕구 사이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적응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려면 나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잘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면 수업으로 가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신들을 조금 더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심리 검사들을 할 거예요. 그럼 뭐 기존에 내가 파악했던 나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고, 내가 미처 진단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알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결과들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인간은 다 저마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검사들을 하고 뭐 단점이 드러나가지고 좌절하라고 제가 그런 검사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면까지 내가 안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변화와 인정의 단계가 결국엔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 거죠. 두 번째는 괴리감 또는 불만족의 단계인데요. 이때에는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죠. 인정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태도가 아니라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자 할 때 결국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별, 고통스럽다고 했죠. 근데 막 헤어지고 나서 막 계속 상대 원망하고 내 자존감 완전 바닥치게 만들고 계속 그냥 원망만 하고 세월을 보내면 발전이 없어요. 이 연애가 소유가 아니라 과정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잘 거치시면 나중에 가서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뭐 헤어지기도 하고 내가 차보기도 하고 차여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막 나한테 고통을 주는 그런 이별의 상황도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헤어져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느꼈던 것이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의 절반이 여자고 절반이 남자다라고 해서 마치 뭐 되게 우리가 만나는 남자와 여자 그런 인연을 좀 쉽게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세상의 절반이 여자고 절반이 남자인 건 맞는데 우리가 절반의 이성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 그 중에는 내 행동 반경 내에 있는 사람, 옷깃이 스쳐서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서 또 자주 본다고 해가지고 다 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내 마음적으로 뭔가 동요가 이루어져서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나한테 아픔을 준 상대라 하더라도 나한테는 되게 의미 있고 소중한 또 역시 그 사람한테 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행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좀 긍정적인 면을 자꾸 바라보려고 노력할 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경험의 재조직 단계. 이때에는 이제 변화된 자신의 태도나 가치 등에 맞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험을 이제 재조직할 때 자신의 성장에 대해 인정하고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경험의 재조직이 일종의 그 앞서서 말씀드린 불만족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별의 경험이 아팠지만 내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좋은 추억이었고 한때였지만 서로 간의 마음을 주면서 그렇게 가깝게 됐다라는 건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구나. 지나고 나면 다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재조직을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자기 성장에 대한 인정을 하고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족적인 상황에서도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을 지속시킬 수 있어야 우리가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을 할 때 자기 이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열등감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예. 저도 열등감 있죠. 어떤 측면에서. 뭐 아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조차도 물어보면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열등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재해석할 수 있고 재조직을 시킬 수 있느냐가 결국 궁극적으로 정신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추천을 해드리면은 그 네이버가 아니에요. 유튜브에 김창옥 이렇게 치시고요. Are you okay? 이거 영어로 Are you okay? 쓰시면은 검색이 될 거예요. 그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그 김창옥 강사님이 본인의 경험담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열등감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다루게 됐는지, 어떻게 이제 그 열등감을 바라보는지 그런 사례들, 또 다른 좋은 이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거 이제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지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이상으로 지금 이번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